이리오너라 이리오. 최원연구원 아무리 하기 싫어도 표정이 너무 막 귀찮아하는 표정으로 지금. 아닌데요. 우리 같이 아침에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나도 피곤해요. 오케이. 예. 이리온 이거는 포에 32회입니다. 밥 먹자마자 1시 지금 1시죠? 네. 예. 오후에들 또 일정 나가기 전에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지도 못했네 지금. 하여튼 오늘 녹음 어제 나온 자료에서 오늘 녹음 웬만하면 빨리 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네요. 오늘 할 거는 최진현 연구원의 중국. 그래서 오늘 상당히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에 대해 좀 이해를 하셔야 우리 시장까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32회에서 중국 이슈 트래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윤센 유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에서 중국이랑 원자재를 맡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30회에서 두 덕후들의 토크에 대해서 엔터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룬 방송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더라고요. 관심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깨알 토크 좀 재밌었다 그런 반응이 많았고 또 한 분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 리포트가 발간되면 자주자주 이제 자료들을 올려드리는데 시간차가 좀 단축돼서 즉시성이 있어서 좀 너무 좋다 그런 얘기 좀 해주셨고. 하여튼 근데 이게 요즘 저 최강의 이코노미스트랑 거의 아침에 저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미나 다니다 보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해외 주식은 중국 사시고 상반기에는 그때 중국이 좀 좋아졌을 때 흐름이 뭘까? 이건 좀 말하면 길어지는데 일단 중국 자체 좀 변화를 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전인대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고요. 왜 목소리가 이렇게 뜨질 않지? 지쳤나봐 지금. 하여튼 최진영 연구원이 시작하시죠. 예, 일단은 이번 자료는 중국에서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단 양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양회는 3월 5일날 개최하는 양회만 기억하시는데 지방정부도 1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양회를 갖다가 하거든요. 지방정부 양회를 갖다가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정부 업무 보고들을 갖다 좀 취합을 하고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의 3월 달에 있을 전인대가 어떻게 이끌어질지 어떤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갖다가 말할지 정도로 갖다 정리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GDP 성장률 4분기 때 조금 둔화됐으니까 계속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많은데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경기를 갖다가 방어하고 국민의 이제 권익을 갖다 보호하고 그런 게 정부인데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GDP 성장률이 둔화되면 둔화될수록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수록 아무래도 부양 기대감도 마찬가지로 커진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를 갖다가 좀 많이 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정부터 체크해 보죠. 그러니까 전인대가 3월 5일에 있고 예. 지방 정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들이 어떻게 돼요? 일정들이 이렇게 되면? 일정들이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9일부로 시작을 해가지고 31개 지방 정부들이 전부 다 이제 자체적인 양회를 갖다가 열렸었고요. 물론 산둥성 같은 경우는 2월 13일 이죠. 2월 13일 날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개 지역 제외하고는 30개 지역이 전반적으로 다 양회가 폐막했고요. 1월 말까지 전반적으로 지방 정부 양회가 이제 개최되고 폐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여져서 전인대 때 하는 건가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때 전인대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인대를 갖다 생각하기 이전에 중국의 그 다음해 경제 방향성을 갖다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될까를 놓고 보면은 보통 그 앞에 있는 12월 달에 있을 공산당 중앙경제 공작회의를 보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보기 이전에 그 다음 해에 바로 1월 달에 지방정부 양회를 갖다 보고 그다음에 전인대를 갖다가 보면은 좀 더 디테일성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보고 그다음에 1월 달에 지방정부 양회에서 보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전반적인 큰 맥락에서 조금 더 디테일성 기자회견이라든가 여기서 나온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이제 신문에선 자꾸만 중국 성장률 6% 가니까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정책 강도가 세진다. 예. 이게 지금 어떤 포인트 아닌가? 최영 연구원은 같이 다니니까 그게 포인트라고 봐요? 예, 당연히 그렇고 어차피 작년에 시장에서 예상하던 예상치하고 지금 나오는 숫자들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맞아. 그래서
그냥 정책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위기감을 만들어내는 것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진행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일단은 그러면 올해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 일단 지방정부 양회에서 나왔었던 정부 업무보고 30개를 갖다 다 이제 좀 전반적으로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봤었을 때 분명 재정정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부분 같은 경우나 소비, 대규모 감세, 요거는 큰 맥락에선 변화가 없다. 분명 경제공작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올해 분명히 이제 대규모 재정 정책이 이끌어진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작년이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윗부분에 투자 부분을 봐주시면은 교통 인프라 확대, 이거는 분명 뭐 여기에는 안 넣어놨지만 자료에 원래 PDF 자료에 보시면은 사실상 올해랑 이제 작년 계획했었던 인프라와 올해 계획했었던 인프라의 규모 면에서 보면은 표에서도 나열했지만은 굉장히 큰 차이를 놓고 있거든요. 일단은 도로만 하더라도 전체 길이가 21만 킬로미터를 갖다가 현재까지 발표한 것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내가 어디 읽어봤는데 계획을 스케일이 재고요. 정말 크긴 크더라. 중국은 정말 무슨 오케이. 이거 외에도 뭐 철도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뭐 작년보다 분명 교통 인프라 규모는 확대됐습니다. 근데 좀 달라진 점이 생활형 SOC 투자 해가지고 스포츠 이제 이런 것과 그 다음에 5G망 신형 인프라 투자를 갖다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오케이. 여기 종목 얘기하지 말고요. 신기하게 우리끼리 맨날 떠들잖아. 화장실 개혁. 화장실 개혁. 예. 하여튼 잘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개혁해서 재밌잖아요. 중국 여행 가 보시면 진짜 지금 좀 낮았지 옛날에는 화장실 정말 후졌었거든. 근데 여전히 그게 너무 지금 낙후가 된 건가요? 아직 그런 거죠 지금. 그렇죠. 여전히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여전히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급률은 높은데 지역별로 봤었을 때 농촌 지역은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SOC라는 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네요. 일본도 우리나라에 한창 엄청 수출했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도 수출 좀 할 수 있겠죠. 잘 고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 예. 일단 뭐 5G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어제도 베이징시에서 자체적으로 5G 인프라망을 갖다가 이제 그 투자하기 위해서 약 300억 위안을 갖다가 최대 30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방정부 양해랑 내용은 맥락은 같습니다. 지방정부 양에서도 5G 인프라를 갖다가 구축하겠다라는 게 전반적인 기조였었고요. 그렇다라면은 이번 전인대에서도 이 부분이 한 번 더 강조될 것이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 촉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9일 날 나왔었던 2구 환신 가전하향 정책, 즉 소비 촉진 정책이 나올 계획입니다. 일단 베이징시가 먼저 선두로 나왔고요. 그러면은 이제 대규모 감세가 아직 남았는데, 감세 같은 경우에는 전인대에서 발표될 수밖에 없어요. 전인대에서 매번 이제 감세라던가 내지는 이제 그 비세수 경감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규모 측면에서도 발표가 나오면은 전체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교통 인프라, 생활형 SOC, 5G 그리고 대규모 감세 요것들이 한데 모여서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소비를 촉진하는 소비 확대에 기여하는 부분이다. 이게 이제 매크로하게 얘기하면 중국이 뭔가 뒤에 수입 증가율이 좀 늘어나면 좋아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좀 그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믿겠는데 예. 정책들 방향은 내가 돈 좀 쓸게 이거 아니야 지금.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이제 올해 전인대에서 다뤄질 내용이 재정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페이지에서는 보시다시피 매번 위기 때마다 경착륙 우려가 커질 때마다 부양책을 중국은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4조 위안 규모의 SOC 투자를 갖다 추진했었고, 뭐 이제 유로존 재정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요 최근에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우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방정부 중심으로 투자를 갖다가 재정정책을 굉장히 많이 세게 나가고 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페이지에 지방정부별로 GDP 목표치와 투자 증가율 목표치를 갖다가 제시한 걸 종합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전체 큰 그림에서 봤었을 때 작년 대비 어느 정도 GDP는 목표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물론 하향 조정된 지역들도 있긴 하지만 뭐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나쁜 그림은 아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나쁜 그림은 아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는 상향 조정된 지역이 한 곳에 이제 제로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향 조정된 지역이 나왔고, 특히나 뭐 물론 절대적인 측면에서 하향 조정된 지역이 많긴 하지만 미제시한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잠깐만요. 중국의 지방정부를 한 게 성이랑 시가 있잖아요. 예, 성시 몇 개예요? 하도 많으니까 나라가 크니까. 전체 총 31개 지방 31개밖에 안 돼. 한 4, 50개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31개인가? 예. 뭐 이 데이터는 그럼 31개를 놓고서 상승 하락 보합을 나눠서 보여준 거네요. 예, 여기서 이제 산동성만 제외돼 있고요. 산동성만. 2019년 거에는. 예. 산동짜장. 우리 화교들이 아무도 안 웃고 진짜 썰렁하네 지금. 최하 이코노미스트 거의 이제 한마디도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손으로 가는데. 아니 일단 열심히 듣고서는 나랑 계속 떠들고 다니면서 왜 그래. 일단은 투자 증가율 같은 경우 미제시한 지역이 물론 절대적인 측면에서 하향 조정된 지역이 많지만 미제시한 지역들이 나열된 기존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을 보면은 투자가 굉장히 셀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막 셀 수 있다 막 이렇게. 저는 자기 혼자서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진짜. 아닙니다. 그런 막 근거를 얘기해. 저는 이 정보 업무보고가 약 한 2만에서 2만 5천자가 돼요. 다 그거를 읽어봤어요? 30개를 다 읽어봤거든요. 저는 그렇기 사실입니다. 때문에 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갑자기 중국어로 난 너가 너무 좋아 뭐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저한테 하시려고 괜찮습니다. 봐봐 꼰대 아니잖아. 내가 이거에 주니어 에너리스트가 왜? 아니요. 제가 그런 말이 있어서 그래. 나보고 꼰대라고 막. 근데 저희 그 고객분 중에도 그 이제 그 최종연구원이 한 번씩 뭐 기자회견 전문 같은 거 올려주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 좋다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건데. 뺑이 치는 거예요, 뺑이. 다 너무 보는 건데 이번에도 네. 제가 웃으면서 맨날 얘기하지만 이 모든 성의 다 한번 읽어봤는데 뭐 자기가 읽었다니까 믿는 거 내가 준 걸 모르니까 읽어보고 내린 결과다. 굉장히 공격적이다. 오케이. 굉장히 이번 재정 정책 공격적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페이지 봐주시면은 이제 인프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굉장히 인프라는 강력해지고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워졌다 정도 요 세 가지로 추격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앞서서 1월 달에 지방정부와 이제 인프라에 들어가는 지방정부 특정채권과 관련해서 발행 시기를 갖다가 기존에 2월 달에 발행됐었던 걸 1월로 좀 더 앞당겼습니다. 1월부터 처음으로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1월부터 발행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9월 말까지 발행을 갖다 조기 발행을 해라. 이게 이제 지침이 나왔거든요. 내가 이번에 이런 조치들 보면서 약간 제가 이렇게 굉장히 자유주의자인데 공산당이라는 어떤 정치 체제라는 게 이 신속성은 당할 수가 없구나.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뭐 이거도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그죠. 어차피 대외 개방도 덜 돼 있고 뭐 사실 다른 나라 같으면 터진 거야 이거 지금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쩌면 굉장히 빠르게 그냥 조기 집행해가지고 그냥 돈 써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보면은 인프라 심사 규모만 보더라도 그 오른쪽 차트에도 넣어놨지만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1월달에 이제 발개위에서 심사 처리한 인프라 사업 규모가 1조 위안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1,700조 원 정도가 되겠죠. 예, 이 정도 아니죠. 1,700조, 170조 원이군요. 왜 죄송합니다. 그래? 진짜 신뢰도 팍 떨어져. 계산을 했다가 170조 원 정도가 되겠는데 일단은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규모가 늘어났으면 바로 인프라가 집행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은 심사 기간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 5월 달에 국무원에서 베이징이랑 상하이랑 일부 지역에 한해서 건설이나 인프라 사업 심사 기간을 기존에 평균 200일이었던 걸 120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120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전인대 이제 지방정부 양회에서 꾸이저우라던가 랴오닝 그다음에 후베이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20일로 단축한 게 아니라 더 빨리 단축해서 80일, 90일, 100일 어떤 지역은 광동성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에 한해서는 41일로 단축하고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 뭐 100일씩 하다가 80일 성별만 40일까지 낮췄다는 거는 그냥 밀어붙이는 거거든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단기적으로는 시크리컬이 굉장히 셀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내가 될 것 이것 때문에 같고요. 얼마나 저는 고생하는 줄 알아요? 예? 장도성 연구원한테 해서 중국 이거 시크리컬 우리도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끝까지 아이씨 아니다 진짜 걔 말대로 실적이 안 좋더라고. 어떨 것 같아? 중국 담당자로서 중국 시크리컬 쪽은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사실 국내
그 굴삭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부는 안 좋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장도성 연구원 말대로. 지 동기라고 진짜 완전히 근데 진짜 둘이서 작당을 하고 나를 요즘 이게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인프라 수요는 분명 나왔어요. 센티가 개선되는 건 분명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장도성 연구원 입장에서는 남은 거는 교체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규제가 언제 발효되느냐 그걸 갖다가 찾고 있는 거거든요. 왜 장노성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나한테 전 생각이 다릅니다만 계속 이러고 있는데 중국 쪽은 중국 기업들은 좀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국 기업들은 좋아지고 저는 근데 국내 기업들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 규제 장도성 연구원이 생각하는 환경 규제 기준도 그 시점을 갖다가 작년으로 이제 좀 보는 사람들이 내년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로 좀 보는 시각들도 많아지고 결국 이 예산이 결정 나서 돈을 쓰기 시작하면 중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중국은 도로 깔고 막 철도 늘리고 막 삽질해가지고 완전 경기가 죽어가니까 살리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쵸, 뭐 나중에 어떻게든지 간에 맞습니다. 케인즈적 정책 쓰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이제 그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교통 인프라가 여기 있구나. 7페이지에 철도총공사에서 1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철도 이제 착공을 갖다가 몇 킬로미터를 할 것이냐 했었을 때 6,800킬로미터를 갖다가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은 투자 규모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작년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8천억 위안 정도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8,500억 위안을 갖다 정도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차 5개년 계획을 이제 참고를 하자면은 목표 기준을 갖다 바라봤을 때 여전히 근데 1.8만 킬로미터 정도를 갖다가 추가로 더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의 이제 철도 측면에서의 인프라는 여전히 유효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케일은 참 큽니다 진짜. 나 이거 보고 엄청 웃었어. 판자촌 재개발 물량 해가지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2009년인가요? 2009년부터 판자촌을 갖다가 많이 이제 낙후된 이제 건물에서 살고 있는 판자촌이 있는데 그것들 갖다가 전반적으로 재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번에 인프라는 센데 이런 판자촌 즉 주택 건설 측면에서는 저는 좀 약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건 약하고 우리나라 보면 도심 뭐 재건축하고 뭐 그런 쪽은 조금 물론 여기에서는 이렇게 차트로 나왔지만은 차트 위에 지방정부 양해에서 나왔었던 내용들 구체적으로 얼마나 할 것인지를 갖다 제가 책자에도 넣어놨는데 표에도 넣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과거 2009년 부양책과를 갖다 비교했었을 때 조금 비교하시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스촨 대지진도 있었기 때문에 복구 비용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있었어서 주택이 좀 더 많이 늘어난 중국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부동산을 공급 물량 많이 늘리고 막 해가지고 부동산을 갖다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데 얘들은 오히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을 이번 올해부터는 오히려 올리려 하는 스탠스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뒤에서도 언급드리겠지만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분명 스탠스가 작년 대비했을 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2017년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이제 지방 정부에다가 정책을 갖다 차별화돼서 시행을 하되 규제 측면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계속 컨트롤 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자체적으로 책임을 갖다가 한마디로 권한을 이양을 했거든요. 그 말 즉슨 지방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부동산을 규제를 해라. 자체 실정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정 정책과 또 나중에 연관돼 있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고요. 다음 주제가 염차장 뭐냐면 맨날 얘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략투애들끼리 화장실 하고 부동산을 거야 지금. 중국의 이거 정말 중요한 정책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개인적 선호예요 지금? 최강 이코노미스트 진실을 듣고 싶어. 근데 작년 10월 지나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얘기했잖아. 중국에서 몇 개월 됐거든. 중국에서 화장실 혁명이라는 단어가 화장실 혁명이라는 단어가 되게 심심찮게 등장을 하거든요. 중국어 못하잖아 최강 연구원. 아니 한국말로 번역된 거예요. 미국 거. 영어 참 잘하지. 예. 그래가지고 근데 난 궁금한 게 이 화장실 보급률 했을 때 이거 잘 모르겠어. 무슨 화장실 없음이라면 화장실이 없어. 우리나라는 화장실 보급률 어떻게 100%야 우리나라는? 저는 우리나라 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나 화장실 보급률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애매한데요. 뭐야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농촌 지역의 화장실 보급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생 화장실 보급률입니다. 요거는 위생. 그러니까 좀 더 깨끗한 깨끗한 화장실의 보급률인데 그게 한 80%대가 되거든요. 아직도 그런 걔네들은 그러면
푸세식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가 오른쪽 차트에 넣은 게 바로 그겁니다. 지붕 없는 재래식 화장실 위생이라든가 일반 뭐 화장실 없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내지는 수세식 화장실인데 비위생적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네, 옛날 2000년대 초반에 중국 뭐죠? 청도 여기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있어가지고 뭐 그때는 이렇게 몰려다닐 때요. 갔는데 진짜 이렇게 가다가도 휴게소 같은 데를 들어가서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그 알죠? 지금은 안 그러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얼굴이. 멘붕이 진짜.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변했던데 중국 엄청 좋던데. 예, 지금은 확실히 좋아졌고 저도 이번에 칭다오 갔다 왔을 때 너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일단은 친구랑 어디 갔었는데? 제 중국 화교 친구가 이제 자기 중국 와이프랑 그 일종의 100일 잔치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왜 이렇게 인스타에서 사진 찍을 때는 너무 이렇게 멋있게 찍는데 친구들이 왜 이렇게 다 서양 사람들만 만나요? 우리 최진영 연구원은? 네? 한국인을 잘 안 만나? 맨날 막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술집에서 맨날 사진을 찍던데. 이건 개인적인 이런. 알았어. 조금, 이것도 꼰대냐? 네, 지적받을 것 같습니다. 클럽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거 진실이잖아. 그렇지 않고 그거는 아직 총각입니다, 여러분. 좀 멋진 여자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고 춤도 잘 춰요. 일단은 화장실 이번에 생활형 SOC 투자를 해가지고 화장실이나 여행 도로 그러니까 뭐 여행지에 있는 도로라든가 내지는 스포츠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제 헬스장 이제 자체적인 이제 스포츠 센터 그리고 육아 센터 노인 복지 센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번에 투자를 갖다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작년과 다른 점이거든요. 특히 여행과 레저와 화장실이랑 같이 엮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촌 지역이나 여행 지역의 화장실을 올해 좀 세게 보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왼쪽 차트 봐주시면은 농촌 지역의 신규 화장실을 갖다 바라봤을 때 2018년 굉장히 적었다가 올해부터 한 700에서 800만 정도를 갖다가 이제 개보수하고 신규 설치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 지점이 저는 좀 더 화장실 혁명이 굉장히 세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여행사는 국제 여행사라고 있더라고. 좋은 회사야? 예. 뭐 최근에도 괜찮다고들 많이들 얘기도 하고요. 예. 나는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 자전거 도로 만드는 중국 기업 수혜받을 거 옛날에 우리나라도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그랬을 때 왜 아스팔트 자전거 만들고 이런 애들 수혜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거 850km예요. 도시 하나에. 850km 긴 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인가요? 그래요? 중국 애들은 도대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보시고 스모케 파트에서 계속 매운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꼭 중국 기업들 잘 찾아보시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을. 나는 지금 오히려 중국의 이런 생활형 어떤 그런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종목들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옛날 같으면 부지런히 뒤지는데 지금 우리 또 옛날에 많이 뒤질만한 친구들이 한 명은 이제 산유가 있고 지금 그러니까 너랑 도성이랑 한번 윈드 돌려봐라. 아침에 아까 신용호 팀장이랑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우리 같이 세미나 갔다 오면서 그 얘기 한창 했었는데 뒤져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지역별 화장실 보급률인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 지역별로 했었을 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이외에도 여기에는 표라서 제가 너무 규모가 커가지고 넣어놓지 못했는데 PDF 원본에 봐주시면은 5G망 인프라와 관련해가지고 넣어놓은 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나도 생각해서 18 원 자료 18페이지 표인데 이거 중국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런 건 프린터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지역별로 했었을 때 이번에 그러니까 뭐 기술혁신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5G 네트워크를 갖다가 구축하겠다, 5G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어제 베이징시에서 또 발표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투자할지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신형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인프라가 굉장히 작년과 분명 다른 부분이고 빨라지고 세질 수 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내 생각에는 미국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건 첨단에 대해서 제어를 하니까 중국이 자체적으로 그냥 지네들이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냥 안에서 뭐 반도체 같은 건 어차피 못 만드는 거고 그냥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할 수 있으니까 지네가.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도 일단은 중국 주가 측면에서 많이 갈 것 같아요. 왜 중국에서 전기차 처음 했을 때 그러니까 BYD인가요? 네. BYD가 처음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런 어제부터 최진영 연구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GT가 날아가기 시작했다고 그러고 시작했죠. GT가 뭐야? ZT. 네. 중국통신 아닌가요? 중국통신. 네. GT가 아니라 제시 영어도 잘 못하네.
재밌으라고 하는 거야. 계속 최강의 연기 카운트가 지금 피곤하다 이거야. 지금 계속 해적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 규제랑 상관없이 그냥 중국 내에서만 해도 초기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계속 다니는 게 우리가 1월 2일인가 애플 서신 모여서 미국의 IT 기업들도 중국 디맨드 약하니까 그냥 다 가이던스 낮춰졌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디맨드거든요, 그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전부 다 뭐 IT에 대해서 올해 뭐 이제 패시브 자금만 들어와서 잠깐 올라온 거다 다 얘기하는데, 왜냐면 최강의 캐논에서 같이 다니니까. 그럼 내가 맨날 공격 받으면 하는 얘기 있어. 아니 디맨드가 생길지 안 생길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 그래서 IT 쪽은 굉장히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중국 이런 변화가 5G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 실제 액션도 베이징에서 시작한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어제 그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IT 움직이는 거랑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부분으로 이제 소비 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부문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29일날 1월 29일날 가전하향이랑 이구환신 정책이 나왔는데, 일단 가전하향 이구환신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라던가 자동차 이런 거 갖다가 농촌 지역 같은 경우 보조금 갖다가 지급을 해주고, 그리고 또는 신규 제품으로 교체를 할 시에, 노후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를 할 시에 또 보조금을 준다. 이런 게 이구환신 가전하향 정책이거든요. 이게 2009년 때도 분명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때도 굉장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올해랑 조금 비교했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때 당시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차량 구매세를 갖다가 10%에서 5%로 인하해주고 이런 것 갖다가 전반적으로 같이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러니까 전체 큰 틀에서 보자면은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급했었던 정책이었던 거죠. 2009년 때는. 근데 올해는 이게 대규모 감세가 이제 앞으로 발표 예정인데 그거와 좀 같이 시너지를 갖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12페이지는 그때 당시의 변화를 갖다 같이 비교해서 참고 차원에서 넣어놨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이라던가 에어컨이나 가전제품의 판매 추이라던가 그런 것 갖다 같이 고려했었을 때 이번에도 호조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언제 시행되느냐가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경시에서, 베이징시에서 이미 1월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한창 이제 설날에 놀러 갈 계획을 갖다가 짤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었을 때 이미 북경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가전하향 관련해가지고 가전제품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을 갖다 발표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대 20%까지 이제 제품별로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에 한해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이게 뭘 사면은 보조금이 나오는 거 아니야? 싸게 해주는. 예, 맞습니다. 정부가. 싸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요? 하면 안 되나? 최강이 그 생각 어때? 하면 좋죠. 이런데 재정 쓰면 좋을 것 같지 않아? 네, 그냥 그렇죠. 뭐 젊은 친구들한테 나 결혼할 때 가전제품 사면 정부에서 보조금 얼마 준다면 소비 막 자동차도 사게 해주고 이런데 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 당연히 좋죠. 예, 뭐 사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아니 근데 최진영 연구원하고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생각했던 게 자동차가 그 성장률이 판매률이 하락한 이유가 그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것 때문에 그 기저효과가 굉장히 컸었다고 저는 내가 예, 맞습니다. 근데 올해 만약에 그 보조금이 다시 지급되기 시작하면은 작년에 역기조가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가 소매 판매에서 차지하는 게 한 30% 정도 되는데. 그렇게 커? 예, 생각 굉장히 제일 큽니다. 제일 큽니다. 자동차가 제일 큽니다. 너 지금 나도 사실 말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 하나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크네. 근데 이게 역기조로 갑자기 플러스가 확 나와버리면은 얘 소매 좋아지겠네. 소매 판매가 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기저효과까지 발휘가 되는 거니까요. 사실 왜냐하면 2016년과 2017년에 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매세 인하 정책을 분명 먼저 시행을 해버려가지고 기대감이 조금 낮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감세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보조금 플러스 감세를. 이게 들어가니까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은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것 같다 지금 보니까 계속. 일단은 13페이지에도 저희 일단 최강영 연구원과 제가 그때 12월 달에 썼던 자료를 갖다가 참고해서 한 번 더 넣어놨는데 일단 1월 1일부로 해가지고 소득세 면제 구간을 갖다가 5천 이하까지 분명 확대가 됐습니다. 이 인구 수혜받는 인구가 약 2.4에서 2.6억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너지를 가도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전인대에서 발표될 감세 규모가 대략 지금 시장에서 많이들 추정하는 게 2조 위안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번 소비를 갖다 과연 과거 2009년과 비교할 때 규모만 놓고 볼 것인가? 그러니까 보조금 규모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이제 감세도 같이 봐주자. 내가 이게 파워풀한 것 같아요. 지금 감세까지 쓰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면 그 지준율 낮추면 통화정책 세게 가고 인프라도 쓰는 데다가 이게 되게 웃기는 게 2018년에 트럼프가 감세안 펼치면서 소비가 확 살아난 건 다 인정하잖아요. 그치, 미국 2.4억 명이면 미국 인구만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글로벌 소비를 약간 디매를 자극할 수도 있다를 지금 우리는 얘기 12월에 했던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는 정말 씨도 안 먹혔잖아, 그때. 정말 이제 약간 들어주는데 생각보다 다들 너무 디맨드가 약하니까 각자 정책으로서 자극적인데 미국보다 중국 정책이 올해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이 감세 규모 자체가 이건 정말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감세 규모도 규모지만은 일단은 그러면 언제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그 효과를 저는 전인대 때 감세까지 발표가 되고 그러면 4월경부터 그러면 2분기 때부터죠. 2분기 때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4페이지에 제가 넣어놓은 거는 일단 아까 전에 최광영 연구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매 판매에서 자동차 왜 그러면 가전 하향이고 왜 이구 환신 정책을 갖다 이번에 추진했었을까를 갖다 놓고 보면은 심플합니다. 전체 소매 판매 비중에서 자동차가 30%, 가전제품이랑 그 다음에 통신기기까지 포함할 경우에 40%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고려하면은 굉장히 큰 비중이기 때문에 이걸 추진한다? 작년에 자동차가 빠졌었던 이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그거 기저효과 때문에 빠졌던 건데 이번에 또다시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 자동차 쪽에서 근데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친환경차 비중을 높이면서 막 뭐 의무 판매라든가 이런 거 정책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만약에 이런 자동차 뭐 보조금 지급하고 이러면 기존 이제 내연기관 쪽으로 이렇게 그 판매를 좀 확대한다는 그런 또 얘기 같기도 한데 그러면 기존 이게 전기차 쪽하고 좀 약간 이게 상충되지 않나요? 정책 같은 게? 오히려 같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같이요,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는 계속 기대감이 좋다고 봐요, 저는. 물론 막 보조금 줄인다 얘기는 나오지만은 사실 보조금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보조금 줄이는데 기술력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집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고 일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600cc 이하 등급의 차량에 대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15페이지에도 넣어놨지만은 이번에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3륜 자동차라던가 이런 저속 화물차 노후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 이게 보유량으로 봤었을 때 820만 대가 3륜 자동차입니다. 요것들이 여전히 교체 수요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 3륜차 자전거 오토바이 이거 그렇죠, 오토바이. 일단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도 전기차인데 매연 많이 나오는 자동차들 신형 자동차를 교환하면 그것도 환경에 대한 그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차량 지역별로 보유량 측면에서도 좀 많이 차이를 보이는데요. 도시민과 농촌민의 자동차 보유량을 갖다 보더라도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유량 자체가. 그러면은 여전히 교체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그렇게까지 큰 뭐 효과가 없을 것인가 그렇게는 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여전히 교체 수요는 강한 수준에 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6페이지에 제가 넣어놓은 거는 가전제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의 전체 인구가 이제 전체 인구에서 농촌 인구 비중이 40%를 차지하는데 가전제품에서 에어컨 같은 경우나 PC 같은 경우는 도시민이랑 차이를 갖다 봤었을 때 보유량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런 걸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가전제품 역시도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에어컨 쪽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PC라던가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단은 소비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소비나 투자를 갖다가 이끌 재정정책은 이제 재정정책의 총알이죠. 그러니까 재정적 자유를 어느 정도 이걸 다 비판한다고 지방정부가 되게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얘 뭔 돈이 있냐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은 뭐 사실 돈이 없는 거 아니냐, 부채도 문제가 있는데 라고 말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17페이지에 봐주시면은 예산은 지방정부의 예산만 놓고 봤었을 때는 예산 적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지방정부랑 이제 중국의 지방정부의 세수 구조를 갖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예산을 갖다가 보조금 형태로 또는 재배정해주는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 68%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고려했었을 때 재정적자율이 대다수 지역이 목표치인 3%를 미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재정적자율의 측면에서 재정적자를 할 수 있는 유rum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채거든요. 재정력을 고려하더라도 이제 내지는 GDP를 고려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갖다 여기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조금 완화해 줌으로써 지방 정부한테 권한을 갖다 이양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돼야 얘들이 재정이 건전화되니까. 예, 왜냐면은 땅 팔아야 돼서. 오른쪽에 봐주시면은 지방 정부가 자기들의 세수를 갖다 통해서 즉 세수를 갖다 할 때 토지 매각 이익을 통해서 세수를 갖다가 조달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비중 자체가 한 어떤 때는 50몇 프로, 어떤 때는 60%까지 육박을 하는데 이게 사실 과거에 2009년과 2010년, 2011년 재정정책을 했었을 때랑 비교를 하면은 거의 유사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이때도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한시적으로 완화해 줬었거든요. 이번에도 분명 경제공작회에서 완화해주는 스탠스를 갖다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2월 달에 주택대출 금리를 갖다 처음으로 28개월 만에 인하를 해줬고요. 그러한 큰 그림에서 바라봤을 때, 즉 부동산 가격을 일부 지역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설정하게끔 해서 정책을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걸 통해서 토지 매각 이익을 올려서 자체적인 즉 재정 여력을 갖다 확충해가지고 재정 적자를 갖다 이제 재정 정책을 갖다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끔 그런 것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9페이지에 자세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걸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주택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28개월만 하향 조정됐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조금씩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환경 자체가 지방정부의 한테 오히려 재정 정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사실 최근에 소비 정책도 일부 이제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재정 여력이 있는 그러니까 지방 정부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정책들 즉 부동산 정책이 완화했다라는 거는 좀 더 재정 정책에 있어서 지방 정부에 오히려 좀 더 낙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는 제가 주가 부양과 같이 맞물려서 넣어놨는데요. 이 부분을 가장 저는 중시하는 게 그냥 이건 우리 내용을 많이 아니까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 최진영 연구에 중국 오래 봤으니까 중국 주식 투자하다가 많잖아요. 중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직접 투자하신 분들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진짜 오래 한번 될 것 같아요. 중국 주식? 제가 개인적으로 안 물려 있어서요. 너 되게 얄밉고 되게 혼자 멋있는 척하는 그 사진 찍을 때 자꾸 이렇게 멋있게 찍어요. 근데 어떨 것 같아 진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 중국 주식. 나는 중국 증시 올해 정말 몇 년 만에 한번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굉장히 사실 12월 달에 최강영 연구원과 같이 자료를 최강영 연구원 이거 쓰면서 진짜요. 예. 나한테 딱 오더니 퇴직연금을 다 중국으로 바꿨다는 거야. 내가 속으로 얘가 또 오버한다 했는데 와 역시 잘해 최강영 연구원이. 정말 중국 어떨 것 같아? 저는 오히려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날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때? 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 난 보지도 않아가지고. 올라왔긴 했는데 여전히 낮은 수준이죠. 여전히.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과거랑 비교했을 땐 좀 아직은 낮고. 어떤 점에서 가장 이거 수급 빼고도 좀 괜찮은 거 있어? 일단 정책적인 측면은 분명 긍정적인 게 나왔죠. 일단은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나와줬고 그 다음에 수급을 갖다가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들이 지금 두 가지가 큰 게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 ETF 같은 게 뭐 있어요? 중국 살 때 ETF? ETF요? 레버리지 말씀하신 건가요? 인도 있고 예. 그 미국 ETF를 사시는 게 ETF로 사실 거면 제일 좋고. 더 나 중국 거 할 때? 네, 레버리지 ETF를. 중국 레버리지 ETF. 예, 걔네들이 음하고 양이 있는데 ETF가 아마 거꾸로 만들었을 거예요. 예, 음양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미국 애들이. 그래? 예, 음이 아마 플러스고 양이 마이너스일 거예요. 거예요. 예, 주의하십시오. 나 몰랐어요. 옛날 기억에 이번에 우리 MSCI 결국 지수 비율 올라가는 것도 중국 같은 게 나쁠 건 없잖아요. 그 엄청난 금액은 아니야. 걔네 증시 규모에 비하면. 예. 해봤자 금액 그 정도면 걔네들한테 7조 8조 이거 큰 것도 아니니까. 근데
중국 하면 맨날 은행주만 시총 상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는? 내 기억에는 맨날 공상은행이 제가 최근까지 본 걸로 여전히 은행주가 시총이 크죠. 근데 시총이 큰데 일단은 거기 안에서 뭐가 더 많이 튀어 오를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땐 은행주도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긴 하긴 하거든요, 사실. 나는 오히려 중국의 지수보다 아까 말했던 중국이야말로 굉장히 종목 장세화 되는 거 아니냐, 중국 기업들. 아니, 혼자서 좀 요즘 중국 기업 옛날에 윈드 갖고서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도 제시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언제 다시 좀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왜냐면 중국 많이 물려배신 분들은 올해는 한번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특히 이 WMP 이거 설명해 주시면. 예, 일단은 WMP가 뭐냐면은 일단 실적 배당형 상품과 유사한 은행의 자산 관리 상품. 뭐의 약자야? 맨날 나도 실적 배당형 상품. 웰스 매니지먼트 P가 포트폴리오로 알고 있고요. 얘네가 그 은행이나 보험에서 이런 걸 못 하게 돼 있어요? 왜 이걸 따로 이렇게 이게 금융 외 걸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그림자 금융. 예. 왜 그런 거야?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 난 쑥쑥 그냥 안 잡혀요. 안 잡히니까 안 잡혀서 그림자를 잡는 거구나. 금융이랑 그러니까, 연관돼 있지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예금으로 들어와서 그게 금융실명제가 돼가지고 딱 잡혀버리고 이게 아니라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냥 사모 형식으로 은행에 들어가서 안 잡히고서는 그냥 돌아가는 거라서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30조 위안이거든요. 30조 위안. 예, 30조 위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항상 헷갈려. 300조야? 1조 위안에 170조 원이거니까요. 170. 그러면 3 5,400조 5,400조 원. 5,400조? 예. 뭔가 틀릴 것 같은데? 아니 어마어마해요. WMP가 어마어마하게. 맞아. 그래서 이게 문제된다 그랬던 거 아니야? 예. 근데 이 WMP 그러니까 소비 여력을 채워주려면 결국엔 자산 부양이 필요한데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첫 번째는 지방 정부의 재정 정책과 맞물려서 부동산이었겠지만은 두 번째는 주가 부양이거든요. 주가 부양인데 그 부양을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책을 내놓은 게 첫 번째가 WMP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자 금융의 원흉이었던 WMP를 사실 작년 9월달에 제도권으로 이미 끌어들였거든요. 거기다가 더해서 9월달에 원래는 공모형 WMP가 주식 투자가 안 됐었어요. 직접 투자가.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제 간접 투자도 안 됐었는데 간접 투자도 허용해주고 직접 투자를 12월 달에 허용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QOQ로 해가지고 비중 자체가 분명 늘어났는데 문제는 사실 늘어났다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합니다. 전체 큰 그림에서 보면요. 20페이지의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은 굉장히 전체 그림에서 미미한데 이게 사실 10%까지의 비중을 갖다가 만약에 늘어난다고 가정만 하더라도 한 3조에서 3.5조 위안 정도의 자금이 유동성이 투입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A주 전체 시총이 45.4조 위안이기 때문에 분명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공급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사실 WMP 말고도 두 번째 방책이 보험사가 이제 보험사의 자금을 갖다 통해서 또 투자를 갖다 주식 투자를 장려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보험사의 보험사의 운용 자산이 전체 규모를 갖다 바라봤었을 때 약 16조 위안 정도가 됩니다. 16.4조 위안 정도가 되는데, 근데 주식이나 증권에 들어가는 운용 자산이 1.9조 위안밖에 안 돼요. 전체 비중에서 1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중이 낮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은보감회에서 나왔던 정책이 뭐냐면은 1월 달에도 나왔지만은 장기적으로 주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자회사들한테 강제적으로 주식 장기 투자 계획을 갖다 마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운용 자산을 갖다가 확실히 늘려달라 이런 건데 얘네들이 주식 투자 한도가 30%거든요. 근데 30%에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최대 30%로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못해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2.2조 위안에서 3조 위안 정도의 유동성이 드러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사례에서 최강영 연구원도 말씀을 드렸었겠지만은 22페이지에 제가 참고를 해서 넣어놨는데 2004년도 때 외국인이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보험사가 이 당시 때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현장에 있을 때 너무 잘 알죠. 예, 비슷하진 않아. 좀 달라. 그렇죠.
근데 그 23페이지에 봐주시면은 제가 중국 거를 또 넣어놨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과 A주 보유 비중과 그 다음에 상하이 지수를 갖다 같이 좀 그려봤는데 와, 외국인은 엄청나게 사네. 예, 외국인은 2017년부터 계속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보유 비중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비중 측면에서는 여전히 은행이나 보험사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은 오른쪽에 보험사의 보유 비중을 봐주시면은 이제 보험사가 움직일 때가 됐다 이거죠. 보험사가 이제 1월 말에 1월 29일 날 이렇게 정책 이제 장기 투자를 갖다 하라고 강제 촉구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정책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보험사들이 어쩔 수 없이 보유 비중을 갖다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정도로 보자면은 과거 2015년 때 물론 그림자 금융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그때 굉장히 빠지고 뭐 이랬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일종의 그러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이번 1월 달에 나온 정책이. 근데 지금 액수가 적어 보여도 A주 45조 위안 중에서 WMP하고 보험사 자회사하고 지금 올릴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이 한 6조 위안 정도 되거든요. 합치면. 그러면은 이게 한 8분의 1 정도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금이.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또 역설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중국의 부채 문제라는 게 참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증시라도 부양하고 소비도 살리고 또 기업들도 살리고 이러려고 하는 건데 그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거고 또 우리처럼 좀 좋게 보려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보는 건데.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불안할 수 있죠. 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저희는 일단 수익률을 먹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갖다가 걱정하는 거는 리커창이나 시진핑이 걱정할 부분이고. 예. 진짜 뭐 한마디도 안 줘. 한마디도 안 줘. 오케이 믿고 가. 근데 글로벌리하게 약간 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 게 최재형 연구원도 중국 소매 판매 좋게 나오는 게 4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3월 29일 되면 브렉시트 끝나거든요. 그다음에 3월에 중미 무역 협상 끝나고 북미 대화 끝나고 거기다가 셧다운은 없어졌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한파 때문에 유로존 소매 판매 올라가는 것도 4월 기저효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4월은 진짜 엄청 좋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봐봐. 그래서 4월에 다 팔고 나가야 된다 말도 하는 거예요. 그 호재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 아니냐는 거지. 4월에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말했으니까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이 비슷한 말을 해요. 이상하다. 올 4월 달에 다 걸려 있는데 이거 4월에 딱 나오면서 모멘텀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로 지금 올라온 거 아니냐 이 말도 해요. 저는 주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코노미스트인데 엄청 좋아하지. 근데 경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식을 볼 때는요. 주식이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하려면은 거의 2달 있다 확인이 되고 그게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려면은 3달 간격이 나와요. 그러면은 한 6월에서 7월 정도 돼야지 4월 소매 판매 좋은 게 확인이 돼요. 그렇지. 그러면은 4월에는 사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6월에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아, 확인은 그때구나. 네, 그러니까 4월에 좋아졌다라고 파는 게 아니라 4월은 차트로는 그렇게 좋아진 거 안 나올 거예요. 그래 최영 이코노미스트가 저랑 신입사원 때부터 같이 있지만은 정말 투자 맥 잡는 거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아까 제가 중국 이 친구가 중국 이거는 뭐 컴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 네. 중국 쪽으로 올해 다 돌리더라고 퇴직연금을. 그러다가 얘 왜 이러나 했는데 그 최영용은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요즘에 저도 고객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아니 주변에 솔직히 근데 그렇게 좋은 것도 없고 뭐 삼성전자도 올해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수는 자꾸 올라가냐. 약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같이 세미나 다니니까 나는 막 내가 이 말 하잖아요. 세미나 때 반응이 쏴져잖아. 삼성전자 같은 거 IT를 늘려야 됩니다. IT 뭐 뉴트럴 막 다 뉴트럴 언더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반대로 세미나 다니면 뭐가 유리하냐면 난 이렇게 말을 해보면서 반응을 계속 해보잖아요.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가 올해 생각보다 되게 셀 것 같고 다들 종목 장세 얘기하는데 종목 장세가 바로 가기가 힘든 게 종목들이 숫자가 그리 좋지 않아. 그러니까 IT에 관련된 종목 뭐 이런 종목들은 되겠지만 종목들도 뭐 숫자가 좋나요? 거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더 뽑아주는 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니까 요새 섹터랑 계속 저희와 부닥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상사라고 그래서 섹터 의견을 갖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걔랑 저랑 디스커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가 보통 우리가 정의할 때 제가 전에 한번 요번에 뭐 저도 한번 아마 그 녹음을 했던 것 같으니까 그때도 말했죠. 이게 턴어라운드 스타일. 운명이 요즘 계속 PER 10배 계속 나올 텐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사이클 보는 입장에서는 PER 10배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후에 향해 기대값이 지금 오히려 전환되는 사이클에 반영되는 게 아닐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중국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혹시 듣는 사람들 몇 명 많은지 모르겠는데 해외 주식 올해 중국 한번 해볼 만하다. 그 생각이 되게 강해요. 지금 왜냐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붕괴될 것이다. 온갖 얘기 다 하면서 어쩌면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치 얘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브라질 얘기하고 막 전부 다 막 그러잖아 지금. 중국이 정부에 맞서진 말 있어요. 세상에 정부가 주식을 사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그럼 어떤 분이 그러지? 우리나라 옛날에 증강기금 사태 아십니까? 내가 이거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으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얘네는 끝까지 가더라고. 이걸 언제 받는 줄 알아요? 최강 이코노미스트 저는 기억이 선명해요. 이번에 장을 보면서 2009년에 내가 때마다 그 말하잖아. 4월달에 G20가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앉아가지고 막 새벽에 이제 G20 결과문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겠지.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기억나지? 그러니까 야, 이 뭐야 씨발 열받아가지고 내가 얘들이 아무것도 합의를 안 했구나. 약간 짜고 치는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중국이 부양책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쓰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쓰다가 사실 유럽만 쓰다 만 거야. 그냥 유럽 경기가 저 모양인 거고 미국과 중국은 갈 때까지 갔었거든. 중국은 그 후유증이 있었는데 중국이 2009년 이후에 10년 만에 내 느낌은 그 정도 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세게 나오면 세계에서 가장 소비가 큰 두 나라가 지금 소비를 디맨드 일으키려고 이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애플 저번에 그 페이퍼의 핵심도 뭐예요? 중국 소비 없어서 턴다운 됐던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게 변하는 걸 한번 가능성 보자는 정도예요. 저희가 무슨 예언자입니까? 증시가 매치 포인트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런 토론을 하는 과정인데 오늘도 뭐 지속 플러스 나는지 마이너스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래서 오늘 중국 내용 너무 떠들었네. 아닙니다. 표정이 혼자 떠들고 있어. 그래서 결론 내주세요. 저는 이렇게 오버하고 있는데 우리 최지영 의원이 객관적 시각으로 중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실 국내에서는 수혜주 없나요? 뭐 국내는 그러면 아니지 않나요? 국내는 종목 얘기하면 컴플레 위반이다. 예, 저는 근데 국내도 분명 있습니다. 있겠지. 이게 뒤져보면은 분명 나오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그 생산품을 자체적으로 다 100% 소비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딴 데서도 그 수입품을 갖다 늘려와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정책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라던가 재정정책,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에서 재정정책은 분명 올해는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장이다. 그러면은 작년과 비교하자, 아니면 또는 재작년과 비교하자. 그러니까 과거랑 비교를 했었을 때 투자는 2016년 수준을 갖다 저는 보고 있고요. 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2009년까지는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근데 굉장히 근데 세게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는 봐요. 근데 제가 원본에 있는 6페이지의 표 1번에도 넣어놨지만 중앙경제공작회의 주요 정책 내용들을 다 넣어놨지만 제가 이 내용들을 갖다 보면서 GDP랑 그 다음에 그 당시 때 부동산 가격이랑 주가 추이랑 같이 좀 매칭을 해봤거든요. 근데 바라봤었을 때 이번 정책이 그러면은 최근에 3년 동안에 또는 4년 동안의 정책보다 더 셀 수 있지 않을까 정도를 갖다 전 보고. 난 연간 내내 이거 외에도 지지율도 계속 낮출 것 같아. 예, 한 지지율도 많이 낮추겠죠. 많이 낮춰가지고 그냥 중국 정부책 스타일이 그냥 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될 때까지 얘들이 이번에 한번 이게 안 되면 할 수 없고 안 되면 정말 다 힘들어지는 거고 중국이 안 되는데 우리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미리 앞서 중국 안 될 거야 이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게 저희들의 중국에 대한 생각이고 최소한 해외 주식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막 너무 복잡한 나라 하시지 말고 옆에 나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 막 요즘 보면 막 네덜란드에 IT 회사를 투자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하면 도대체 막 물어봐 나한테 막 점포에 계신 어떤 타주권사 분들이 막 나한테 물어보길래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에 더 중국 애들이 요새 맨날 여행 많이 간다며. 중국의 여행주들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해지는데 뭐 전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 또 이게 32회입니다. 32회. 도대체 이리온 스튜디오 시작한 뒤로 뭐가 몇 대인지 모르겠어. 예,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리 오너라. 함께 고민하시죠 아니지 이거 참. 네. 이리 오너라. 이리 오.